당신 딸이 아니야. 꽁꽁 얼었던 손을 풀며 떨리는 발을 딛고선 50대 시장 상인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은 60대 대기업 회장 민석이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경멸과 분노로 가득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온종일 어묵을 팔아 손에 밴 비린내를 감추고 싶었어요. 평생 가난했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정희에게 민석의 경멸 어린 시선은 인생 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정체가 드러난 걸까요? 며느리를 때려 임신한 아이를 위기에 빠뜨린 이 재벌 집안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따뜻한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똑똑똑. 늦은 밤 11시 37분 낡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시장 골목을 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희입니다. 올해 55살이고요. 서울 은평구 재래시장에서 어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밤이었어요. 500만 원이 부족한 딸의 병원비 고지서를 보다가 전기장판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누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딸 수민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어요. 아니,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선명한 멍자국, 부어오른 입술, 찢어진 옷깃, 허겁지겁 딸을 안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엄마라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만은 지켜줘요. 배를 감싼 딸의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을 안아 방으로 들어갔죠. 방 안은 눅눅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낡은 이불을 펴고 딸을 눕혔어요. 수민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의 멍든 얼굴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감히 제 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수민이는 3개월 전 대기업 회장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반대했어요. 시장 상인인 제가 그런 집안과 어울릴 리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딸은 사랑한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결혼식 날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신랑 측에서 부끄럽다고 했대요. 가난한 장모는 필요 없다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쓰러진 딸을 보니 모든 게 착각이었습니다. 수민아, 누가 그랬어? 누가 너를 때렸어? 딸은 대답 대신 울기만 했어요. 시아버지가 병원비를 안 준대요. 아기를 지우라고 지우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낸대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수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거친 제 손과 딸의 가냘픈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옷깃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스쳤어요. 낡은 은빛 나비 목걸이였습니다. 17살 생일날 돌아가신 어머니께 받은 목걸이. 35년 동안
가슴 깊이 숨겨왔던 유일한 증표, 나비 날개를 쓰다듬었어요. 목걸이는 차갑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수민이는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방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35년 전 저도 이렇게 버려졌었죠. 친아버지는 대기업 총수였어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를 단칸방에 숨겨두고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그냥 조용히 가난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지금 제 딸의 멍든 얼굴을 보니 그 결심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겠더군요. 제 나약함이 딸을 지옥에 던진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후회로, 자책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다른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복수?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차가운 결심. 나비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목걸이는 차갑게 제 심장 위에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을 깨웠습니다. 수민아, 병원 가자.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돈이,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요? 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제 딸의 눈물과 당신들 집안의 모든 것으로 돌려받겠다고. 하지만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딸을 때린 그 재벌 집안이 35년 전 제 인생을 훔쳐간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8시 청담동 한복판 시가 100억 원짜리 대저택에 통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태진건설 회장 민석 65살.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복죽과 고급 스테이크,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태진건설 주가 그래프를 확인했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아침이었어요. 같은 시각 은평구 재래시장 새벽 5시부터 어묵집 창고에서 일어난 저는 찬밥에 김치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춥고 눅눅한 공기, 비린내가 배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손은 거칠었습니다. 35년 동안 어묵을 튀기고 설거지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혔죠.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반지를 빼낸 자리, 아무것도 없지만 자꾸 만지게 되는 그 자리,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한쪽은 샴페인을 마시고 한쪽은 찬밥을 먹는 이 격차를.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35년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90년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약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기업 총수였지만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죠. 숨겨진 가족, 그게 우리의 정체였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낡은 은빛 나비 목걸이를 쥐어주셨어요. 정희야, 이건 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비 문양은 내 아버지 집안의 상징이란다. 언젠가 이게 필요할 날이 올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선 17살 소녀.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복수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그냥 조용히 가난하게 숨어서 살겠다고. 나비 목걸이를 옷깃 안에 숨기고 시장으로 향했죠.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 딸이 그 집안과 엮이게 된 걸까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시험하는 신의 뜻이었을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민석은 그날 오후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그 여자 처리했나? 네, 아버지. 쫓아냈습니다. 잘했어. 천한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에 섞이려 하다니.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모. 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장에서 어묵이나 파는 그 천박한 여자 말이냐? 네. 그 여자가 뭔가 수상합니다. 뭐가 수상해? 눈빛이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 눈빛이 아니었어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쳤어요. 35년 전 한 소녀의 장례식. 그가 몰래 지켜봤던 그 장례식. 소녀의 눈빛. 차갑고 단단했던 그 눈빛. 설마.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계집애가 살아있을 리 없어. 아버지, 신경 쓰지 마.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면 알아서 꼬리 내릴 거야. 가난한 년들은 돈 앞에서 무릎 꿇는 법이니까. 민석은 전화를 끊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벽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35년 전 돌아가신 전임 회장의 초상화. 민석은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다 내 거야.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전부 다 내 거라고. 그는 초상화 뒤로 다가가 손을 뻗었어요. 딸깍. 비밀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빼곡했죠. 위조된 유언장, 가짜 인감, 비밀 계좌 장부, 민석의 범죄 증거들이었어요. 그는 만족스럽게 금고를 닫았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그 계집애도 그 손녀도 영원히 모를 거라고. 하지만 민석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작은 어묵집 뒤편에서 한 여인이 똑같은 비밀 금고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묵을 튀기며 과거를 되짚었어요. 3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던 것들. 정희야, 아버지 집무실에 비밀 금고가 있단다. 초상화 뒤에. 거기 모든 증거가 있어. 내가 진짜 상속자라는 증거가. 하지만 저는 그 증거를 찾지 않았어요. 복수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딸이 맞아서 쓰러진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묵을 튀기는 손을 멈추고 목걸이를 만졌어요. 나비 날개가 기름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 증거를 찾을게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숨겨뒀던 모든 것을 꺼낼 거예요. 그날 밤 수민이 잠든 후 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그 수첩.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금고 비밀번호, 친부의 변호사 연락처, 진짜 유언장의 위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제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수민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부의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35년 만에 숨겨뒀던 정체를 드러내기로 어묵집 간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간판 모서리에 제가 몰래 새겨놓은 작은 나비 문양 무의식적으로 그려 넣었던 것이 이제야 의미를 갖게 되는군요. 수민아,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설령 지옥에 가서라도 저들의 심장을 뜯어낼 거야. 그날 밤 민석은 편안히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나비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날갯짓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민이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1인실 복도. 저는 그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딸각, 딸각. 고급 구두 소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은 60대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애써 무덤덤하게 만들었죠. 청소부 복장의 저를 민석은 힐끗 보고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비린내 나는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민석은 수민이 있는 1인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아들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래. 그 여자는 어디 있나? 집으로 쫓아냈습니다. 잘했어.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장모가 병원비를 내고 딸을 입원시켰습니다. 뭐?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감히? 저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천한 것이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 설마 우리 집안 돈을 훔쳐간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아버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눈빛이 어쨌다는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민석이 비웃었어요. 시장에서 어묵이나 파는 것이 뭘 숨기겠어.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입 닫히게 해. 네, 아버지. 민석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걷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석의 눈이 제 얼굴을 훑었어요. 당신이 수민 어머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목소리를 최대한 작고 약하게 만들었어요. 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1001개. 얼굴에 다 써있군.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툭! 제 발 앞에 던졌습니다. 300만 원 들어있소. 이걸로 입 닥치고 딸 데리고 꺼지시오. 봉투는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줍지 않았어요. 민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적소? 아닙니다. 그럼 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딸은 물건이 아닙니다. 뭐라고?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감히 누구한테? 말대꾸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딸을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석이 헛웃음을 쳤어요. 이것 봐.
시장에서 어묵이나 팔던 것이 감히 내게 훈계를.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려면 나오라고. 이 병원 누가 이사로 있는지 아시오? 내 친구요. 한마디면 당신 딸. 당장 쫓겨나는 거 알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옷깃 안에 나비 목걸이가 차갑게 피부에 닿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아직은 참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제 침묵을 굴복으로 여겼는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가난한 것들은 돈과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군.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땀을 닦는 버릇.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인 것 같았습니다. 왜 땀을 흘리는 걸까요? 저 같은 가난한 상인이 뭐가 그리 불안한 걸까요? 민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딸 데리고 사라지시오. 안 그러면. 그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겁니다. 복도에 민석의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딸각 딸각.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300만 원짜리 봉투 줍지 않았어요. 그 대신 목걸이를 꺼내 쥐었습니다. 나비 날개가 복도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제 딸이 맞아서 쓰러졌는데 가해자가 돈을 던지며 입 닥치라고 합니다.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민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딸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아직 가시지 않은 멍자국, 배 위에 얹은 손. 저는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오후 저는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어묵집으로 돌아갔어요. 35년 동안 숨겨뒀던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친부의 변호사 김정훈.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이라고 합니다. 정이. 상대방이 숨을 헐떡였어요. 설마 그 정이.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5년 만입니다. 변호사님.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강남의 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손에는 나비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어묵집 간판을 뒤돌아봤습니다. 간판 모서리에 제가 새겨놓은 작은 나비 문양. 이제야 날개를 펼칠 시간입니다. 민석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초상화를 바라봤어요. 친부 회장의 초상화. 초상화 속 눈빛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왜 자꾸 그 여자의 눈빛이 떠오르는 걸까요? 35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소녀의 눈빛. 차갑고 단단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설마.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사람은 복수를 다짐하며 한 사람은 불안에 떨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도시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아들 진호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그 여자 수민 어머니 말이다. 네. 완전히 제거해야겠어.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단계로 진행한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압박해. 그 여자가 운영하는 어묵집 건물 있지. 네, 월세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주를 매수해 3배 값을 주고 건물을 사들여. 그리고 그 여자를 당장 쫓아내는 거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는요. 수민의 임신을 이용해. 민석이 돌아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빌미로 이혼 합의를 강요해. 수민이 거부하면 뱃속 아이가 위험하다고 병원비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거지. 하지만 아버지, 그건 너무 뭐.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집안에 천한 피가 섞이는 게 더 문제야. 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민석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종 목표는 완전한 추방이야. 그 모녀를 해외로 보내버리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진호가 의아해하자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찝찝해서 그래. 그 여자 눈빛이 자꾸 신경 쓰여. 민석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불안한 거였어요. 35년 전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그 여자가 혹시 그 계집애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민석은 애써 웃으며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친부 회장의 초상화. 초상화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 그 안에 모든 증거들. 위조된 유언장, 가짜 인감, 비밀 계좌 장부. 아무도 모를 거야. 민석은 중얼거렸어요. 영원히 내 비밀로 남을 거라고. 같은 시각 강남의 한법률 사무실. 저는 김정훈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35년 만입니다. 김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정희 양, 아니, 이제는 정희 씨. 정말 당신이 맞소? 네.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김 변호사가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비 문양. 그의 손도 떨렸어요. 회장님께서 부인에게 주셨던, 네, 제 어머니께 주셨던 목걸이입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을 찾았소. 회장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숨어 살고 싶었습니다. 복수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제 딸 때문입니다. 저는 수민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멍든 얼굴, 임신한 배.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태진건설 회장 민석입니다. 민석? 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자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요. 네. 그리고 제 딸을 그 집안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신의 뜻인지. 김 변호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석 그자는 35년 전 회장님의 유산을 가로챈 도둑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두려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난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도와드리지. 그는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이요.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받아들었어요. 친필로 쓰인 글씨. 사랑하는 딸 정희에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뭔가요? 민석이 위조한 가짜 유언장이 있어. 법원에 등록된 건 그 가짜요. 이걸 뒤집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오. 어떤 증거요? 민석의 범죄를 입증할 물적 증거. 예를 들면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민석이 직접 위조했다는 증거나 혹은 회장님의 진짜 인감.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금고 안에 모든 게 있다고. 초상화 뒤에. 변호사님, 제가 그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위험하오. 괜찮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석의 집무실에 침입하는 계획.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어묵집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정희 씨, 미안하지만 나가줘야겠어. 갑자기 왜요? 건물을 팔기로 했어. 누구한테요? 태진건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언제까지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건물주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텅 빈 어묵집에 홀로 남았어요. 35년 동안 지켜온 곳. 이제 떠나야 하는군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의 옛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혜 씨인가요? 누구시죠? 저는 민석 회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김 변호사님께 연락처를 받았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그자는 저도 버렸거든요.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 전 회장님이 돌아가신 직후 민석이 유산을 가로챘어요. 저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녹취록도 있어요. 민석이 직접 범죄를 고백하는 통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걸 제게 주실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민석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주세요. 제가 당한 모욕, 회장님께서 당한 배신 모두 갚아주세요.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민석의 범죄 녹취록 그리고 집무실 비밀번호.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어요. 금고 속 진짜 인감. 민석은 그날 밤 골프장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일주일 후면 그 천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테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집무실을 향해 한 여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비 목걸이를 목에 건 그 여인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묵집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었어요. 35년 동안 지켜온 제 삶의 터전.
모두 박스에 담겨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보증금은 압류됐어요. 건물주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태진건설에서 그렇게 하래요. 500만 원. 딸의 출산 비용으로 모아뒀던 돈 모두 날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건물주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환자분이 하혈을 하셔서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민이, 제 딸,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 딸은 괜찮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임신 합병증이에요. 태아가 위험합니다. 아기가, 네, 최악의 경우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딸을 지키지 못해서, 제가 너무 나약해서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5년 전 저 혼자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어서 살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어요. 제 비겁함이 딸을 지옥에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가해자는 골프장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피해자는 응급실 벤치에서 울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딸각, 딸각.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아들 진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장모님, 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사인하세요. 뭐라고요? 수민이와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없어요. 대신 병원비는 퇴원할 때까지만 저희가 부담하죠. 진호는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사인 안 하시면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지원을 끊겠습니다. 태아의 안전은 장모님 책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딸의 3개월 결혼 생활이 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가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아버지께서 전화래요. 해외로 나가시라고. 한국에 계속 계시면. 진호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후회하실 거래요.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딸각, 딸각.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어요. 손에 쥔 이혼 합의서, 주머니 속 빈 지갑, 그리고 응급실 안에서 생사를 오가는 딸과 손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바닥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바닥.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옷깃 안에 나비 목걸이를 꺼냈어요. 목걸이를 만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비 날개 한쪽이 부러져 있었어요. 언제 부러진 걸까요? 응급실로 달려오면서 어딘가에 부딪혔나 봅니다. 부러진 날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희망마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그냥 서류에 사인하고 딸 데리고 어디론가 떠날까? 복수 같은 건 애초에 제 몫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제 소식을 듣고 달려왔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괜찮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딸도, 손주도, 제 삶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35년 전과 똑같소. 그때도 당신은 도망쳤지 않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엔 딸까지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싸워야 하오. 김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석의 범죄 녹취록이요. 옛 비서가 보내왔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고속 인감이 필요하오. 그게 결정적 증거요. 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 어떻게?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믿으셨소. 어머니께서도 당신을 믿으셨소. 이제 당신 스스로를 믿어야 할 때요. 저는 부러진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러진 날개. 하지만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실 한 가닥으로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저 같았습니다.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요. 금고 비밀번호 아직 유효한가요? 그럴 거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요? 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설령 지옥에 가서라도 저는 목걸이를 다시 옷깃 안에 넣었습니다. 저들의 심장을 뜯어낼 겁니다. 그날 밤 수민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딸의 약한 목소리.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수민아, 괜찮아. 아기는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수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널 지킬게. 어떡해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부러진 목걸이처럼 간신히 짓는 미소.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은 골프장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 그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한 여인이 그의 집무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부러진 날개를 단 나비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날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폭풍의 중심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묵집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었어요. 35년 동안 지켜온 제 삶의 터전 모두 박스에 담겨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보증금은 압류됐어요. 건물주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태진건설에서 그렇게 하래요.
500만 원. 딸의 출산 비용으로 모아뒀던 돈 모두 날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건물주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환자분이 하혈을 하셔서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민이, 제 딸,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 딸은 괜찮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임신 합병증이에요. 태아가 위험합니다. 아기가, 네, 최악의 경우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딸을 지키지 못해서, 제가 너무 나약해서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5년 전 저 혼자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어서 살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어요. 제 비겁함이 딸을 지옥에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가해자는 골프장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피해자는 응급실 벤치에서 울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딸각, 딸각.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아들 진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장모님, 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사인하세요. 뭐라고요? 수민이와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없어요. 대신 병원비는 퇴원할 때까지만 저희가 부담하죠. 진호는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사인 안 하시면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지원을 끊겠습니다. 태아의 안전은 장모님 책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딸의 3개월 결혼 생활이 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가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아버지께서 전화래요. 해외로 나가시라고. 한국에 계속 계시면. 진호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후회하실 거래요.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딸각, 딸각.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어요. 손에 쥔 이혼 합의서, 주머니 속 빈 지갑, 그리고 응급실 안에서 생사를 오가는 딸과 손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바닥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바닥.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옷깃 안에 나비 목걸이를 꺼냈어요. 목걸이를 만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비 날개 한쪽이 부러져 있었어요. 언제 부러진 걸까요? 응급실로 달려오면서 어딘가에 부딪혔나 봅니다. 부러진 날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희망마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그냥 서류에 사인하고 딸 데리고 어디론가 떠날까?
복수 같은 건 애초에 제 몫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제 소식을 듣고 달려왔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괜찮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딸도, 손주도, 제 삶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35년 전과 똑같소. 그때도 당신은 도망쳤지 않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엔 딸까지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싸워야 하오. 김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석의 범죄 녹취록이요. 옛 비서가 보내왔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고 속 인감이 필요하오. 그게 결정적 증거요. 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 어떻게?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믿으셨소. 어머니께서도 당신을 믿으셨소. 이제 당신 스스로를 믿어야 할 때요. 저는 부러진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러진 날개. 하지만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실 한 가닥으로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저 같았습니다.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요. 금고 비밀번호 아직 유효한가요? 그럴 거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요? 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설령 지옥에 가서라도 저는 목걸이를 다시 옷깃안에 넣었습니다. 저들의 심장을 뜯어낼 겁니다. 그날 밤 수민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딸의 약한 목소리.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수민아, 괜찮아. 아기는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수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널 지킬게. 어떡해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부러진 목걸이처럼 간신히 짓는 미소.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은 골프장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 그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한 여인이 그의 집무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부러진 날개를 단 나비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날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폭풍의 중심으로 3일 후 목요일 밤 10시 태진건설 본사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외투, 낡은 운동화, 그리고 옷깃 안에 숨긴 부러진 나비 목걸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어요.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백한 얼굴, 배 위에 얹은 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알려준 직원 출입구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렸습니다. 건물 안은 고요했어요.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탁, 탁, 탁.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7층 회장실. 층수판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어요. 5층, 8층, 12층.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웠어요. 비상구 표시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틀렸습니다. 3번째, 띠리릭.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집무실. 한쪽 벽에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친부 회장의 초상화. 35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 다가갔습니다. 초상화 속 눈빛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어머니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초상화 액자를 살펴봤습니다.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작은 버튼이 있었어요. 누르자 초상화가 천천히 옆으로 밀렸습니다. 뒤에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그 번호. 0-3-1-7. 제 생일.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류 뭉치들이 빼곡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 위조된 유언장. 민석이 만든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친부의 필체를 흉내낸 글씨. 하지만 어설펐어요. 두 번째 서류. 가짜 인감. 친부의 인감을 복제한 것. 세 번째. 비밀 계좌 장부. 민석이 35년 동안 빼돌린 돈의 흔적.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5천억 원. 아니, 그 이상.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슬픔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민석은 단순히 유산을 훔친 게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고 맨 안쪽에서 작은 상자가 보였어요.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 열자.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비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 친부의 인장 반지. 진짜 인감이었어요. 반지를 들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나비 문양이 제 목걸이와 똑같았어요. 옷깃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부러진 날개와 반지의 문양을 맞춰봤어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제가 친부의 딸이라는 증거. 이게 민석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반지도 챙겼어요. 금고를 닫고 초상화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딸각, 딸각. 책상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쿵쿵쿵.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불을 껐는데 경비원인가 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민석이 집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책상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석이 초상화 쪽으로 다가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딸각, 딸각 멈췄습니다. 바로 제 앞이었어요. 민석이 초상화를 만졌습니다. 혹시 누가 왔나?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불안한 거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나. 어느 여자요? 수민 어머니. 아, 벌써 쫓아냈잖습니까? 그래도 찝찝해. 왜요? 눈빛이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35년 전 그 계집애 눈빛이랑 똑같아. 설마요. 그 여자가 살아있을 리 없잖습니까? 그렇겠지. 민석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가자. 네, 회장님.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어요. 가방을 메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7층에서 1층까지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가방을 꽉 안았습니다. 안에 든 증거들, 위조된 유언장, 가짜 인감, 비밀장부, 그리고 진짜 인장 반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밤 11시였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 씨, 무사히?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조 유언장, 가짜 인감, 비밀장부, 그리고 저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진짜 인장 반지입니다. 김 변호사가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네, 금고에서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참을 반지를 바라봤어요. 이제 됐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민석을 법정에 세울 수 있소. 저는 옷깃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부러진 나비 목걸이와 반지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은 나비 문양. 하나는 부러지고 하나는 온전한. 변호사님, 그래요.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소. 상속권 회복 소송, 재산 가압류, 그리고 민석에 대한 횡령 및 문서 위조 고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민석이 있겠죠.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히 잠들 겁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3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당신이 밟아 뭉갠 건 어묵집 상인이 아니에요. 저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부러진 날개가 가슴에 닿았어요. 당신이 짓밟은 건 이 나라의 정예 그리고 제 딸의 미래였습니다. 이제 그 값을 치르실 시간이에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속권 회복 소송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사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민서. 저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35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목에는 수리한 나비 목걸이를 걸었어요. 부러진 날개를 가는 금실로 이어붙였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다시 날 수 있었어요. 민석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발언하십시오. 김정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35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민석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어요. 계속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증거, 고 한별그룹 회장이 진필 유언장입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유언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유일한 상속자는 딸 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여자는 앉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앉았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 피고인 민석이 법원에 제출했던 유언장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두 유언장을 비교해 보시면 필적이 다릅니다.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민석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증거, 김 변호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 회장의 진짜 인장 반지입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나비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가 빛났습니다. 이 반지는 원고 정희 씨가 피고인의 비밀 금고에서 직접 찾아낸 것입니다.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불법 침입이잖아. 그건 증거 능력이.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금고에 보관했던 것은 인장 반지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증거, 그는 두꺼운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비밀 계좌 장부입니다. 피고인이 35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석의 변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증거들의 출처가. 김 변호사가 말을 잘랐어요. 출처는 명확합니다. 피고인 민석의 집무실 금고, 정확히는 초상화 뒤 비밀 금고입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걸.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쳤어요. 피고인, 마지막 경고입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수건으로 땀을 계속 닦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피고인이 35년 전 범죄를 고백한 녹취록입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 계집애 죽었어. 이제 모든 게 내 거야. 유언장도 위조했고 인감도 복제했어. 완벽해.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정희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만 법정에 울렸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 한별그룹 회장의 친딸이 맞습니까? 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 나비 목걸이는 친부 회장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비 문양은 한별그룹의 상징이었어요.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의 문양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재판장이 두 물건을 비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35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저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두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7살 소녀에게 재벌 가문은 너무 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외면하시자 저는 도망쳤습니다. 복수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제 딸 때문입니다. 저는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수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제 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임신 3개월의 몸으로 맞아서 쓰러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침묵한 35년 동안 피고인은 더 많은 사람을 짓밟았다는 것을, 제 비겁함이 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목걸이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35년 전 이 목걸이의 날개는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러져서 겨우 이어붙였어요. 제 인생처럼, 제 딸의 인생처럼 피고인이 짓밟은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존엄입니다. 정의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께 묻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당신이 밟아 뭉갠 건 고작 어묵집 상인이었나요? 아니면 이 나라의 정의 그리고 제 딸의 미래였나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원고석으로 돌아가며 수민을 봤어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합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석이 저를 불렀어요. 정희 씨. 돌아봤습니다.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미안하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전 당신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법이 판단할 겁니다.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법원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수민아. 이제 끝났어. 아니요. 수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딸의 배를 살며시 만졌습니다. 안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부러졌던 날개, 이제 다시 날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석은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전 재산 몰수 그리고 정의에게 상속권 전액 반환. 태진건설은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1년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작은 정원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서울 은평구 작은 2층 집입니다. 제 집이에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진짜 제 집.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부엌에서는 곰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아침 먹자. 방에서 딸이 나왔어요. 한 손에는 걷기 시작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 손주, 한솔이, 할머니, 아기가 저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심장이 따뜻해졌어요. 이리 와, 우리 손주.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폭신하고 따뜻했어요. 아기는 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비 목걸이, 수리한 날개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엄마, 이제 어묵 대신 곰탕만 팔아야겠어요. 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래야지. 어묵은 이제 추억으로 남겨두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곰탕, 갓 지은 밥, 여러 가지 반찬들. 35년 동안 찬밥에 김치로 때우던 제가 차린 식탁? 이제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함께 앉아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수민이 밥을 떴어요. 한솔이가 장난감을 두드렸습니다. 나비 모양 장난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수민이 저를 봤어요. 네, 고마워요. 뭐가? 모든 게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랑 한솔이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식사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은평구 재래시장. 35년 동안 제가 일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묵집이 있던 자리, 지금은 보육원이 들어서 있었어요. 햇살 보육원. 제가 세운 보육원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선생님들이 인사했습니다. 원장님이라니 아직도 어색했어요. 저는 그냥 정의일 뿐인데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 간식 뭐예요? 어묵이야. 와.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솥에 어묵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익숙하게 해온 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차이가 컸어요. 어묵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예전에 제가 월세로 살던 그 골목.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어요. 춥고 눅눅했던 방, 비린내 나던 작업장, 500만 원이 부족했던 병원비 고지서. 그 모든 것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친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묵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어묵이 제일 맛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보육원에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보육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았어요. 수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솔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엄마, 응, 행복해요. 저도 딸을 봤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수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 여전히 거칠어요. 그래, 35년이 배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따뜻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아름다웠습니다. 목걸이를 꺼냈어요. 나비 목걸이, 수리한 날개가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가난이 약점일지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두려웠고 나약했고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는 일어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손주를 향한 그 순수한 사랑. 그게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수민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응,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너랑 한솔이랑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보육원 가서 아이들 돌보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함께 웃고 그게 제일 좋아.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평범하게, 행복하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집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수민이 한솔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비 목걸이, 부러졌다가 다시 이어진 날개.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다시 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지켜봐 주세요. 이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의로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 목걸이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이야. 이제 행복해도 돼.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35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벼웠어요. 자유로웠어요. 행복했습니다. 집안에서 한솔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이 부르는 자장가 소리, 그리고 저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 엄마, 들어와요. 일어섰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같았어요.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평화, 35년 만에 되찾은 행복, 이제 시작입니다. 나비는 날개를 펼치고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부서진 날개로도 상처 입은 몸으로도 여전히 아름답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사연극장이었습니다.